문호성의 부자학개론, 부자의 길과 가난한 길,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예, 문호성입니다. 오늘은 부자학개론, 부자학과, 부자와 빈자의 갈림길 2입니다. 지난 그 첫 시간에 아주 개괄적으로 왜 열심히 일하는데 점점 일반 사람들은 가난해지는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억나세요? 가장 큰 게요, 물가예요. 물가 상승률이 노동 상승률보다 항상 앞섰습니다. 뭐 그 이유에 대한 것은 자세히 들어보시도록 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노동 수익으로 근간을 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또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서 이제 잘리게 되면 바로 가난해지게 되는 거죠. 소득과 지출이 이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세 번째가 이자입니다. 이자. 내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은행에 굴려도요. 내가 빌릴 때 대출이자와 내가 저축이자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축이자가 적죠. 대출이자가 많아요. 근데 서민들은 빌릴 일이 많죠. 그죠? 이제 그래서 항상 은행 이자 갚다가 평생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마케팅 홍수 속에서 이 할부 제도 때문에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을 할부로 삽니다. 그다가 이제 그 할부 갚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죠. 이게 이제 큰 갈림길 이제 완이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 도대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는요, 결론. 부자는 자산을 모으고 빈자는 부채를 모은다라는 겁니다. 부자는 작은 것에 소중히 하고 작은 것도, 빈자는 작은 것을 우습게 봅니다. 제가 쭉 만나보면 그래요. 또 부자는 잘못되면 나를 탓해요. 그리고 나를 성찰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해도요, 내가 왜 망했을까 고민합니다. 그런데요, 빈자들은요, 세상 탓해요. 내가 잘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망했대요. 또 요번에 무슨 뭐 IMF 사태 때문에 망했대요.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 환경에서도 더 잘 되는 더 잘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뭐 부자와 빈자에 대한 어떤 것들의 갈림거는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의 이제 제일 큰 주제는 이겁니다. 부자는 자산을 모으고 빈자는 부채를 모은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부자의 길과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그 가는 길이 틀리잖아요. 이걸 제가 수십 권의 책을 읽고 딱 이렇게 하나로 차트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부자와 가난은 뭐가 차이가 있을까? 갈림길이 뭐였는가? 딱 보면요. 출신 성분이 갈리는 겁니다. 뭐 우리로 얘기하지만 금수저 흑수저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부자면 부자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부모가 가난하니까 어떻게? 나도 가난해지는 거. 기분 나빠도요. 어쩔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 대부분 어떻게? 99%가 가난하게 태어납니다. 1%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갖죠. 이건희 삼성의 회장도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이병철 회장이 또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이건희 회장이 해놨던 그 아버지의 어떤 것들의 공덕이 어떻게 더 확장돼가는. 그러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내가 내 때에 이제 부모로서 자식한테 가난한 아빠가 아니라 부자 아빠로서 남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득은 어떤 형태로 돼 있느냐예요. 이게 자본소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본소득 이게. 근데 일반 사람들은요, 노동소득에 이 포커스를 맞춰요. 노동소득에. 자, 기본적으로요, 자본소득은 노동소득의 효과가 200배 정도가 납니다. 200배. 효과가 최소. 200배에서 많게는 10,000배까지가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본의 어떤 이 힘이.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입니다. 노동주의가 아니에요. 자본주의예요. 대한민국 자본주의 시스템에 살고 있어요. 전 세계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은 소득으로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노동 처음에는 가난하니까 노동해서 벌면 반드시 종잣돈을 모아야 됩니다. 반드시 종잣돈과 어떻게 아이들이 결합돼서 뭔가 자산소득, 자본소득화되는 시스템 소득하는 이 시스템 소득이 주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시스템이 자가 발전하면서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노동소득은요, 일하다가 끝나면 한정소득입니다. 시스템의 구성원은 머슴 일을 하는 거예요. 머슴 일. 기분 나쁘게 들지 마시고요. 대기업 다니는 게 내게 아니에요. 내 것처럼 주인의식 가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머슴일 뿐이에요. 내 대신 없을 때 주인의식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 이게야. 그러다가 퇴직시키면 어떻게 해요? 주인입니까? 머슴이죠? 이익을 갖다가 절대 안 나눠줍니다. 이익을 독식합니다. 이익 배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노동만 하는 겁니다. 노동. 그러니까 노동 수익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노동이 아니라 뭔가 아이디어와 창의적과 이렇게 스티브 잡스라 이런 분들처럼도 가난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이디어로 승부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자산 취득을 해라. 자산 취득.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 취득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요걸 오늘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구분 못했다가요 어떻게 해요? 부자들 또 부러워하면서 상속하는 거 보고요. 나는 가난을 또 상속해주는 초라한 아빠가 되는 겁니다. 이거 그만해야 됩니다. 부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경제 지식 쌓아야 됩니다. 부자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철저히 다음서부터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는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는 가난한 사람은 부채를 취득한다. 이게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자산과 부채 개념을 오늘 정확하게 또 뒤에서 바로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 개념을 정확하게 먼저 이해하고 자산을 모으고 부채는 구조조정하라. 이게 부자로 가는 사고방식에서 제일 우리가 알아야 될, 제가 우리 딸들 셋한테, 딸 3명한테 어떻게? 유언 남긴 겁니다. 유언. 오직하면. 유언이다. 이거는. 이걸 잘 구분해라. 그래서 부자들은 자산을 모으는데 그럼 자산은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현금을 지출했을 때 다시 수입으로, 수익이나 수입으로 되돌아오는 것. 뭐 자산의 성격에는 유동자산도 있고요. 부동자산, 또 정신적 자산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부채는 정반대입니다. 현금을 지출했을 때 소득이 아니라 어떻게? 수입이 아니라 지출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정부채가 있고요. 악성부채가 있고요. 변동부채가 있어요. 기타 등등.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실례로 제가 한 22년 전에 자산과 부채 개념 엑셀 파일로 한 200여 가지를 쭉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을 딱 봤더니 자식 셋이 자산인 줄 알았더니 물적으로 부채더라고요. 물론 정신적으로는 자산입니다. 얼마나 귀엽습니까? 보석을 굴려보세요. 웃음이 나오나. 근데 자식들 재롱 떨면 어떻게 해요?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물질적으로는 부채더라는 겁니다. 자식 양육하고 키우는데 어떻게 돈이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돈이 나가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분이 또 계세요. 내가 우리 아들을 잘 미국 유학 보내가지고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여의도에서 펀드 매니저 잘해서 돈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산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본인 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머니 자산이 아니에요. 뭐냐? 바로 그 친구가, 그 아드님이 곧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구 자산이 되는 겁니까? 어머니 자산이 되는 게 아니라 며느리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을 키우는 것은요, 내 자산을 키우는 게 아니라 누구 자산을 키운 거예요? 며느리 자산 키워주는 거예요. 며느리. 그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 재산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배우자도 요 기분 나쁠 수 있는 겁니다. 요거 배우자는 집에서 놀고 소득 없이 놀면 어떻게 해요? 부채입니다. 그랬더니 막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가사노동 주부들 맞습니다. 부채이긴 하나 이 대체 가능한 노동력으로 요걸 이 가사노동을 바꾸면 평균적으로 180만 원 정도가 또 대체 가능한 돈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이 대체 가능한 자산으로 따지면 180만 원짜리 노동 그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요 돈이 지출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소득을 벌어들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왕이면 뭔가 소득을 벌어들이는 일,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 많습니다. 뭐 노보트 기요사키가 늘 얘기하죠. 돈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주택입니다. 과거 물가가 오르고 계속 지금 경제 성장할 때는요, 주택이 끝없이 오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일정 지역에 특히 한국의 강남이나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상장합니다, 주택이. 그런데 이제는요, 금융이자만큼 오르지 않으면 이거는 자산이 아니라 이제 부채가 되는 겁니다. 금융이자만큼 오르지 않으면요, 자산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부채가 된다. 명심하세요. 집을 함부로 소유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특히 또 지금 IMF 위기와 2008년도에 서프라임 위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주 심각한, 특히 이제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자산, 주식 자산과 부동산 자산 폭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에 좀 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는요, 레저용이나 소비용으로 쓰면 부채죠. 영업활동으로 쓰면 자산입니다. 자,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도 술 먹고 그냥 만나면 부채. 투자 어떤 정보와 같이 서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여러 명이 있지만 자산인 친구가 있고요, 부채인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38때 한 3년간 친구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미안한 얘기지만 저한테 그냥 별로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은 3년간 안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자 됐습니다. 자, 컴퓨터는 어떻습니까? 게임 오락으로 즐기면 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 수집,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유튜브를 하거나 이렇게 저처럼 또 자료를 만들어서 또 공유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컴퓨터는 자산으로 바뀝니다. 게임이나 그냥 인터넷 그냥 이렇게 하는 거로만 하면요, 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TV도 마찬가지고요. 컴퓨터, TV. 그죠? 모든 가전제품 사는 거 대부분 부채 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술자리 어떨까요? 단순 풍류로 즐기는 거 부채입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영업 활동하는 거, 영업 상무 하는 거 자산이라는데 아닙니다. 그 자산인 것 같은데요, 몸축납니다. 자, 애들한테 과외시키는 거 있죠? 과외시키는 거. 요 효과 없는 거 바로바로 잘라셔야 됩니다. 부채입니다. 효과가 나지 않으면 자산이 아니다. 휴가도 어떻게 해요? 아주 제대로 즐기면 정신적 자산은 돼요. 근데 물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부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옷 구입하는 거요. 인터넷에서 싸게 준대요. 막 반값에 준대요. 그러면 막 사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 와이프도 오늘 아주 그냥 득템했대요. 돈 그냥 굳었대요. 적게 10만원짜리 5만원 샀다고 돈 안 나간 겁니까? 부채활동입니다. 물질적으로 돈이 나간 겁니다. 부채활동입니다. 물론 그걸 잘 입고 기분 좋아지면 정신적 자산일 수 있는데 이런 걸 잘 구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구분 못했다가는 쫓겨납니다. 저는 이 200여 가지를 갖다가 리스트업 한 다음에 자산인가 부채인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요, 구조조정 작업을 3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41 때 부자가 되더라고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부자로 가고 가난한 길로 가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요. 그죠? 내 부모가 가난하다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어렵다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이 상황에서도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 자산과 부채를 잘 구분해서 부자가 되려면, 오늘 키워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자산을 모으고 부채를 구조정합시다. 특히 이 코로나 사태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지출에 대한 어떤 헛되새 나가는 것, 이걸 한번 잘 적어서 어떻게 해요? 구조정
하셔서 일단은 지출을 줄여서 수익과 지출의 이거에 균형을 맞추셔야 됩니다. 반드시 수익보다 지출이 적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자로 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명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